비어인터넷 2019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5월 27일 월요일에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대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8강전 이후부터 결승까지 최종 리뷰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진행이 됐던 이번 대회. 지난주에 조별리그 정리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총 8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현석 기자님과 함께 한 경기씩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8강전 우리나라 시각으로 5월 23일 목요일 밤에 펼쳐졌던 경기였는데 캐나다와 스위스의 경기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조 1위와 조 4위의 대결이었는데 최종 스코어 3대2 연장이었죠. 앞서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극적이었어요. 캐나다가 한 골 뒤지고 있다가 3피리어드 종료 0.4초를 남기고 엠티넷 공격에서 극적인 버저비터 동점골이 나왔고요. 연장에 가서 골든골로 역전승을 거뒀어요. 캐나다 난적 스위스를 꺾었습니다. 뭐 캐나다가 스위스만 만나면 약간 이제 경기력이 완벽하게 나오지 못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스위스가 그만큼 캐나다를 상대로는 생각보다 경기력이 잘 나온다는 거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8강전 같은 경우에는 탈락팀 위주로 다 말씀드리고 이제 최후에 살아남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위스 살펴볼까요? 뭐 사실 스위스는 이번 대회에서 8강에서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은 그 위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저력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대회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결승 간 게 운이 아니었다. 뭐 운도 사실 조금 있긴 했는데 지난해 준결승에서 캐나다를 이기고 결승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올해도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스위스가 참 힘 기술, 속도랑 기술이 강점인 팀인데 플레이오프 라운드 들어가면 생각보다 수비적인 운영 같은 것도 상당히 잘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좀 많이 괴롭히고 이번에 캐나다도 거의 탈락 직전까지 몰고 갔었죠. 근데 플레이오프 올해도 이제 수비적인 운영 같은 게 역시 가능하다. 이제 캐나다를 사실상 경기 종료 0.4초까지 1실점으로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걸 보였는데 뭐 마지막 뒷심은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NHL 선수들이 또 일부 합류를 했기 때문에 특히 공격에서도 많이 합류를 했고 니더라이더 선수까지 이제 캐롤라이나 탈락하자마자 합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도 기술 강점인 스위스 하키가 좀 더 강력하고 경쟁력이 생긴 부분이 이번 대회에서도 확인이 됐다라고도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보시면은 톱6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들이랑 스위스랑은 진짜 격차가 많이 좁혀진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은 물론 뭐 톱7이라고 진작부터 불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스위스가 조금은 톱6랑은 거리가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올해 지금 경기력 자체를 쭉 돌이켜보면은 뭐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 아닌가 까지도 느껴지고 생각보다 또 자국 리그 선수들의 활약이 좋아요. 뭐 게이탄 하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수가 셜웨이가 이런 선수도 상당히 공격 부분에서 잘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자국 리그의 강세와 더불어 톱6와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하면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에서도 만났었는데 그때 정예 멤버가 아니라고 하는데 8대0이었나요? 참교육을 당했죠. 정말 스위스 하키는 강하다라는 걸 느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스위스를 잡자라는 마인드로 왔을 텐데 아주 그 꿈이 아주 산산조각 나면서 스위스 하키의 강력한 힘을 사실 그때도 조금은 볼 수가 있었죠. 지난해에도 그렇고 또 올해에도 그렇고 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위스의 경기력은 이제 앞으로 이 탑6 구도를 한번 깰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후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위스로서는 너무나 아까운 역전패가 되고 말았는데요. 캐나다가 스위스를 꺾고 준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펼쳐진 8강전 러시아 대 미국. 여기도 조 1위와 조 4위의 대결이었는데 최종 스코어는 4대3이었고요. 니키타 구세프 선수가 1골 2도움 보탰던 러시아가 미국을 한 골 차로 꺾고 준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이 경기도 참 많은 관심을 모았잖아요. 네임밸류도 그랬고요. 이제 사실 미국이 4위로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좀 8강부터 굉장히 좀 큰 대회가 큰 이제 좀 경기가 나오게 됐죠. 예. 사실 미국 로스터 자체를 보시면은 참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조별 예선도 그렇고 8강에서 러시아를 만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썩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뭐 뒷심 자체는 괜찮았지만 결과적으로 뭐 1피리어드에 좀 느슨하게 좀 두 골을 먹었던 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좋지가 않았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조별 예선에서도 참 미국은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영국한테 3골이나 먹고, 이거부터 사실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뭐 조별 예선 좋지 않았던 팀이기 때문에 8강에서도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비난의 화살은 좀 블래실 감독에게 좀 쏘고 싶은데, 저는 참 블래실 감독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를 맡았을 때부터 과거부터요. 별로 그다지 좋은 선발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미국 대표팀도 감독을 왜 블래실 씨한테 계속 주지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지금 3년 차거든요. 미국 대표팀 감독이 된 지. 예. 그러니까 월드 챔피언십 기준입니다. 뭐 올림픽은 당연히 못 갔으니까요. 5위, 동메달 7위입니다. 3년간의 대회를 요 성적으로 딱 마무리했는데, 지난 3년간 유심히 생각해 보시면은 패트릭 케인이라는 NHL 슈퍼스타, 사실 미국 하키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최고의 선수일지가 될지도 모르는 패트릭 케인 선수가 이 3년 중에 2년이나 같이 있었다는 부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구드로 선수, 뭐 잭 아이클 이런 슈퍼스타 플레이어까지 굉장히 자주 선발했었어요. 이 3년 동안 자주 선발했고, 그리고 3년 동안 로스터는 그 전에 로스터와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좀 착정하고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5위 동메달 7위였어요. 3번의 로스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좀 체제의 변화를 모색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사실 디트로이트도 감독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뭐 NHL에서도 그렇게 성적을 못 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족적 있는 성적을 내지 못하는 감독을 왜 굳이 미국 대표팀의 헤드코치로 앉혀야 하는가에 대한 좀 원론적인 그런 문제점, 저는 좀 그런 부분을 느꼈고요. 사실 이번에 좀 생각보다 좀 지도력이 딸린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감독.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감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제 기준에서 조금은 여러 가지 맞춰가는 부분이라든지 기용이란 부분에서 아쉬웠던 감독이 2명인데 그 2명이 8강에서 맞붙은 이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블래실 감독의 좀 아쉬움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 대표팀의 감독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미국의 블래실 감독 3년차 성적이 가장 안 좋아요. 조별리그 4위 올라가서 바로 8강에서 탈락. 이 정도면 뭐 미국 대표팀 감독 교체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법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꺾고 또 올라갔던 8강전이었습니다. 다음 8강전 보겠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대결. 유럽 또 라이벌전 관심이 갔었는데, 핀란드가 2피리어드 초반까지 1대3으로 뒤지고 있다가 3피리어드 종료 1분 29초 전까지도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4대4 동점골을 만들었고, 연장에 가서 핀란드가 1분 37초 만에 골든골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핀란드의 역전승, 최종 스코어 5대4로 핀란드가 이기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뭐 캐나다 스위스전 못지않은 뒤집기였어요. 그렇죠. 뭐 핀란드의 근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웨덴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승부처에서 좀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길 기회 자체는 많았거든요. 4대3 리드를 잡았을 때 그걸 지켰었어야 됐고, 마지막 엠티넷에서도 마찬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전반적인 경기력도 별로 좋지를 못했어요. 슈팅 수도 비교해보시면 32대18로 핀란드가 많이 앞섰습니다. 물론 한 점 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32대18은 조금은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NHL 선수들이 부분마다 굉장히 중요한 득점을 해주면서 경기의 주도권 자체는 스웨덴이 쭉 가져가는 모습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 룬드크비스트 선수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부분이 NHL 최근 시즌만이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올해도 골문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베리 감독이 선발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8강에서 27세이브 5실점이에요. 그렇다고 핀란드가 그렇게 득점력이 좋은 팀은 아닙니다.
물론 네. 수비력 자체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뒤에 두 경기에서도 보시면 아시듯이 핀란드의 득점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세이브 5실점으로 무너졌다라는 부분은 좀 최근에 국제전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줬던 룬드크비스트 선수가 많이 역시 나이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직감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수년간 사실 NHL에서도 그렇게 좋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고 올해 같은 부분은 시즌 중반 이후부터는 게오르기에프 선수에게 주전골리까지도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국제전의 부진까지도 겹쳤기 때문에 이거 뭐 레인저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후계자를 모색할 때가 아닌가. 네. 물론 근데 후계자 모색도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마르크 스트램 선수 밴쿠버 커넥스의 마르크 스트램 선수를 선발을 했는데 이 마르크 스트램 선수를 러시아전에 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2피리어드에만 60점 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 경기에서 6실점하고 무너진 선수를 또 쓸 수는 없잖아요. 8강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모로 상황 자체도 꼬였고요. 룬드크비스 선수도 예전만큼도 못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신다면은 좀 스웨덴이 골텐딩 부분에서 해답을 조금 더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웨덴이 4강에도 못 올라갔다. 이것은 최근 또 몇 년간을 비춰봤을 때 스웨덴으로서는 많이 좀 실망스러운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최근에 2연패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는 8강에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핀란드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고비를 잘 넘긴 게 캐나다의 또 우승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참 이 우승하는 팀들은 이런 거 정말 어려운 고비가 한 번씩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넘으면 또 우승이라는 또 최종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공교롭게 이번에 8강에서 진짜 탈락의 직전까지 몰렸던 두 팀이 결승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게요. 캐나다가 0.4초 남긴지만 버티고 올라갔고 이제 핀란드는 1분 거의 뭐 한 30초까지도 지고 있었는데 그걸 또 역전해내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런 경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댈러스 상대로 조심해야 했던 댈러스 상대로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고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 보스턴은 상대적으로 좀 고비 없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물론 7차전 승리가 한 번 있긴 했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8강전 체코와 독일. 여기는 좀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1대1 스코어가 유지되다가 3피리어드에서 4골이 나오면서 승부가 갈라졌어요. 5대1로 체코가 독일을 꺾고 4강에 합류했습니다. 예, 뭐 사실 독일도 이번 대회에서 그렇게 못하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실 앞서 이제 스위스도 이제 격차를 많이 줄였다고 했지만 독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 사실 톱 8이라고 불려도 좀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예전 스위스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톱 7에서 조금 7위지만 조금은 이제 그래도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면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톱 8이라고 좀 불려도 좋을 만큼 실력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톱 7이랑 아직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수준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드라이사이틀이나 카훈 같이 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득점원, NHL 득점원들이죠.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를 딱 캐치해서 카운터 치는 전술, 이 굉장히 시도를 많이 봤었던 이번 대회의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별 예선에서도 많은 경기를 잡아낼 수가 있었는데 체코도 사실 좀 이런 운영에는 능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피리어드의 순간 분위기를 확 휘어잡으면서 체코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독일이 그래도 강호들의 팀바구니 사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급이 됐다라는 부분을 또 이번 대회에서도 볼 수 있는 좀 대회였는데 급이 다른 역습 능력, 참 역습 능력이 깔끔하다. 그리고 마무리 같은 능력도 항상 이제 역습의 키를 가져가는 선수들이 앞서 말씀드린 뭐 드라이사이트, 카울 같이 좀 역습의 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득점력이었다라는 부분이 좀 전술적으로 잘 맞아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플란차, 티펠스, 엘리즈, 미카엘리스 같은 선수들도 뭐 2골 이상씩을 기록을 하면서 공격에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뒷받침을 해줬다라는 부분, 이 8강 이하와의 국가들과 점점 차이를 볼 수 있는 독일학기의 성장된 모습이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일 학기도 참 최근 보면 점점 강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이제는 뭐 스위스와 함께 또 탑6를 한번 위협해 볼 수 있는, 실제로 이번에 조별리그에서는 미국을 제끼고 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점점 더 기대가 되는 독일 팀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대회 8강까지였습니다. 체코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4강전 결과 보겠습니다. 러시아 대 핀란드. 4강에서 만나는데 1대0 스코어가 나왔네요. 3피리어드에 마르코 안틸라 선수의 선제골이 결승골이 됐어요. 핀란드가 1대0 셧아웃 승리. 케빈 랑키넨 골리가 32세이브 셧아웃을 기록했네요. 러시아가 진짜 파죽지세로 개막 후에 8연승을 달리다가 9경기 만에 첫 패배, 결승 진출 좌절됐습니다. 아무래도 토너먼트 단판제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 그 자체의 결과라고 요 4강전 첫 경기를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러시아 지금 탈락된 팀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러시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경기 결과 자체가 실망스럽다라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실망스럽다라는 겁니다. 슈퍼스타 선수들을 대거 선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러시아가 이번에는 진짜 우승하는 거 아닌가? 진짜 한 10년 만에 우승하는 거 아닌가? 10년 만이 아니죠. 5년이죠. 2014년에 우승을 했으니까요. 5년 주기로 또 우승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8전 전승이었죠. 그러니까 게다가 모두 정규승이었습니다. 예. 제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뛰어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3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세프, 아니시모프, 쿠체로프 요 라인 빼고는 안정적인 활약을 선보이는 공격 라인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없었어요. 예. 그 문제가 제일 크게 다가온 경기가 이번 핀란드와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라인까지 막히면서 경기를 패하고 말았네요. 미국의 블레시 감독과 마찬가지로 저는 보로버프 감독, 러시아의 감독이죠. 예. 이 감독 역시 참 문제가 많은 감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응력이 너무 떨어져요. 이 감독을 보면은 경기 안에서 그렇죠. 대처요. 한번 정한 라인은 절대 변화를 안 줍니다. 물론 코발추크 선수를 가끔 1라인에 이제 올리면서 그리고렌코 선수와 스위치를 주긴 하는데 예. 그 정도예요. 그게 다입니다. 정말 라인 변화를 주는데 상당히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용 자체도 카프리오프 선수 같은 부분을 좀 롤 같은 부분에서도 조빌 예선에서 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4라인 안드로노프 라인으로 시작을 하는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좀 라인 변화를 주는데 상당히 인색한 모습이 경기 도중 많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예. 상황과 맞지 않는 기용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공격 지역에서 페이스오프를 잡았는데 오베치킨 선수가 올라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그냥 그 다음 라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공격 라인에서 공격 지역에서 오베치킨 선수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페이스오프를 잡았는데 왜 그 상황에서 또 바꾸는 선택을 하는 거지와 같은 부분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기용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회에서 러시아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은 거의 다 러시 그러니까 쭉 이제 돌파라는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패스를 뿌릴 수 있는 선수들이 참 많거든요. 러시아에서 수비 지역에서요. 예. 세르가초프 선수도 마찬가지고 올로프 선수도 그렇고 러시아 쪽에 있는 네스테로프 선수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브리코프 선수 그런 부분은 참 잘하는 선수인데 브레이크아웃과 같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에서 공격을 안정적으로 전개해내지 못하는 약점 또 한 번 드러내면서 공략을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감독이 좀 제 생각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러시아, 핀란드 두 팀이 이 대회 개막하기 전에 평가전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러시아가 한 골도 못 넣고 졌는데 이번에 또 무득점 패배예요. 그럼 그때 경기 패배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까? 예, 대회 직전 신선전 요거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그런데 사실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득점 패배하고 나온 재대결인데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요? 예, 그냥 이번 차이는 뭐였냐면은 바실렙스키 선수와 기어르기에프 선수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3대0, 1대0이죠. 그 차이였고 양상 자체도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참 이 정도의 선수진으로 이전에 경험했던 거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부분 이 정말 준비적인 부분에서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보로브 감독의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지도력이 좀 나온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보로브 감독이 올해 스카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스카가
지는 패턴이 딱 요 패턴이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진 거예요. 예. 그런데 핀란드 감독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까지 KHL 요케리트 헬싱키의 지휘봉을 잡고 있었던 감독님입니다. 예.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똑같이 깨버린 겁니다. 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볼베프 감독의 무능함이 상대적으로 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예. 뭐 물론 지금 뒤에 결과 다 이제 결과를 다 보시면 제일 잘 싸운 팀은 사실 뭐 미국과 러시아긴 해요. 뭐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재밌긴 한데, 그래도 참 4강에서의 좀 문제점을 나타내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스타들이 즐비했던 로스터를 자랑했던 러시아. 반면에 거의 뭐 NHL 리거를 빼고 나왔던 핀란드. 2명 있었죠. 극명하게 이 대비되는 로스터를 보여줬던 양 팀의 대결이었는데 결과는 핀란드의 승리였고요. 러시아는 결승 진출, 좌절을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준결승전 캐나다와 체코의 경기. 최종 스코어 5대 1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맨 머리 선수가 40세이브 1실점 또 활약이 있었고요. 캐나다가 체코를 꺾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요, 스코어가?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머리 선수가 참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고요. 머리 선수 없었으면 사실 좀 박빙으로까지 치닫고 어쩌면 체코가 이길지도 모르는 경기였는데 머리 선수가 정말 다 막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그래도 좀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경기에서 좀 도진 체코의 결정력이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강까지만 하더라도 체코 공격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사실 뭐 이번에 NHL에서 참 스코어를 많이 데려왔고, 프롤리크, 쿠발리크, 뭐 시몬, 코바르시, 레피크, 브라나, 보라체크 뭐 이런 주포들이 모두 4골 이상씩 토너먼트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정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요 경기 전까지만 놓고 보시면은.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41개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라는 부분, 이 결과적으로 캐나다와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좀 동메달 결정전으로 떨어진 요인이 되고 말았네요. 예. 진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체코의 학기의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소 아쉬운 결정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머리를 뚫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두드러지는 결과가 나오게 됐기 때문에 좀 아깝네요. 좀 사실 보면은 머리 선수가 참 기복이 심하다는 게 이런 경기에서는 좀 장점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기복으로 나왔군요. 그렇죠. 이번엔. 예, 잘할 때랑 못할 때랑 참 이 기복이 큰 선수거든요. 머리 선수가.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사실 머리 선수를 칭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체코가 41개나 슈팅을 만들어냈지만 한 골밖에 넣지 못한 부분은 좀 결정력에서도 뭐 문제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체코는 항상 그 결승 문턱에서 그거를 못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4위, 5위 왔다 갔다. 이번 대회에서도 체코의 결과는 또 여기까지 4강까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2경기만을 남겨놓게 된 월드 챔피언십인데 3, 4위전 동메달 결정전이 먼저 있었죠. 러시아 대 체코의 경기. 연장 슛아웃까지 가서 최종 스코어 3대2 러시아가 승리했습니다. 체코가 한번 역전으로 리드도 잡았었던 경기였는데 러시아가 결국은 재역전승. 이날 또 러시아는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48세이브 2실점이라는 아주 또 훌륭한 골텐딩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줬고, 뭐 러시아도 조별리그에서 체코를 한번 이겼었는데 3, 4위전에서도 이기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네요. 상처뿐인 승리라고밖에 요약을 못 드리겠는데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가 어차피 뭐 동메달 결정적이니까 뭐 게오르기 F라든지 뭐 소로킨 내자 이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아마 졌을 겁니다. 이 경기는 사실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없었으면은 2실점으로 막지도 못했을 거고요. 아마 졌을 거예요. 아마 정규 시간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좀 러시아 동메달이긴 하지만 좀 상처뿐인 동메달이지 않나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실망감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승전 캐나다 대 핀란드의 결승전이었습니다. 이 두 팀도 조별리그 개막전에서 만났었어요. 그 당시에 3대1로 핀란드가 개막전에서 캐나다를 이겼었는데 이번에 결승에서 재대결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캐나다가 선제골로 앞서 나갔죠? 그런데 핀란드가 마르코 안틸라 선수의 동점골 역전골이 이후에 연달아 나왔고 역전이 됐어요. 3피리어드 후반 가서 하리 페소넨 선수 추가골로 승부 결정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 똑같은 스코어로 핀란드가 캐나다를 또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날도 뭐 케빈 랑키넨 선수는 43세이브 1실점. 좋은 활약이 이어졌는데 결승전 정리와 함께 캐나다 또 핀란드에 대한 코멘트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사실 우승 기회를 놓친 캐나다로밖에 요약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스웨덴, 러시아와 같은 팀을 뭐 최강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회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팀이 아주 조기에 탈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핀란드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거든요. 게다가 조별 예선에 한번 붙어봤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할만한 우승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했지만 핀란드의 철벽과 같은 수비를 결국 좀 뚫어내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선수 선발부터 스톤, 터리스, 쿠투리에, 마르체소 같이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선수들을 좀 중점적으로 선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뒤에 합류한 두보아까지도 이 예시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샤보트, 시버슨, 시어도르 같은 선수는 득점에서도 좀 크게 관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실제로 조별 예선이나 중요한 득점 같은 부분에서도 관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첫 경기를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모조리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내긴 했어요. 예. 그래도 결과적으로 개막전, 결승전 똑같은 경기를 상대에게 똑같이 졌다. 똑같은 스코어를 졌다. 똑같이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이게 여러모로 아픈 결과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승전에서 개막전에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고 하면은 공격 전개,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캐나다 좋은 선수를 뽑아놓고 부진하냐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만은 이번 경기에서는 슈팅도 40개 이상 쏘면서 생각보다 공격 전개도 잘했고 3피리어드엔 정말 그냥 두두두두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네. 결과는 똑같았어요. 핀란드의 수비를 뚫어내진 못했다. 슈팅수 44대 22. 2배의 우세였는데 캐나다가 그렇죠. 결국 다른 팀들과의 대결과는 다르게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예. 결과가 그러니까 나와버렸습니다. 러시아보다는 좀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 거를 조금 만회하긴 했는데 결과까지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차이가 있었네요. 네. 핀란드가 2016년 결승에서 그 캐나다에게 졌던 것을 이번에 서력을 했습니다. 핀란드 8년 만에 우승이고요. 통산 3번째 월드 챔피언십 우승이네요. 참 대회 개막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핀란드. 이현숙 기자님도 가장 놀라운 팀으로 꼽으셨던 핀란드. 이 우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수비아키의 대장이지 않나, 끝판왕은 진짜 핀란드이지 않나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대회 진짜 핀란드가 제일 안정적인 수비력을 가지고 있던 게 토너먼트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됐다라는 부분. 물론 스웨덴한테 4골 먹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견실하게 상대방을 계속 끝까지 진짜 따라 붙고 중앙 지역에서의 패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굉장히 이제 중앙 지역에서 밀집된 수비 대응을 짜면서 슛블럭으로 커버를 계속 하는데 이 팀 운영을 그냥 개막전부터 경기 결승전까지 쭉 펼치는데 아무도 깨는 팀이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팀적으로 수비 시스템을 잘 마련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격 역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포인트 슛을 위주로 그러니까 스크린에 의한 포인트 슛으로 깬 스웨덴전 같은 부분, 그리고 상대방이 실수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만든 러시아전과 캐나다전 동시에 똑같았어요. 그런 부분이 전력이 좀 처지더라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경기 운영을 해낸다면은 경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중요한 득점에 기여를 한 부분 역시 좀 팀의 강점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별 예선에 어떻게 보면은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으면은 카포 선수를 언급을 드릴 수가 있는데 8강전부터는 사실상 공격은 요케리트 출신 선수들이 중요한 득점엔 다 관여가 됐습니다. 예. 요케리트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사카리 마니넨 선수가 사실상 8강전 스웨덴전의 공격을 다 책임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결승 같은 경우에는 장신의 주장 마르코 안틸라, 그리고 4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골을 연속으로 득점을 한 부분이 한두 선수에 의존하기보다는 팀으로서 핀란드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요 경기에서는 A 선수 나오고 저 경기에서는 B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 또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11년에 브라티슬라바에서 똑같은 장소죠. 핀란드가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감독도 유카 얄로넨 감독이었어요.
똑같은 감독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결승골을 누가 넣었냐라고 하면은 사이라인 선수인 페테린 노켈라이넨 선수가 넣었었습니다. 예. 42분 35초예요. 근데 올해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렸고 2019년이고 헤드코치도 유카 야로넨 선수고 결승골 역시 사라인 선수인 마르코 안틸라 선수가 42분 35초 똑같은 시간 넣었어요. 야, 기막힌 우연이네요. 예, 정말 8년 만에 게다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선수가 당시 지금 한 선수는 지금이고 한 선수는 당시죠. 요케리트 소속인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틸라 감독이 정말 자신들이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선수를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보여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기록인과 동시에 4강, 8강 플레이오프 라운드에서 활약하는 선수는 다 요케리트 헬싱키 출신 선수들입니다. 예. 핀란드 이번 대회 로스터 구성 그다음에 뭐 코칭 스태프의 면면 또 대회 내내 보여줬던 그런 경기 탄탄한 수비 거기에 또 말씀 주신 대로 또 고비 때마다 또 넣어줘야 될 선수들이 골고루 또 활약을 해주면서 우승까지. 이 핀란드의 우승 이번 대회 우승은 다른 대회 어느 팀의 우승과 비교해봤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현지 중계진은 2002년에 예전 슬로바키아가 우승을 했을 때 정말 아무도 슬로바키아가 우승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급으로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 뭐 선수 선발만 봐도 정말 저는 처음에 첫 명단에 나왔을 때 야, 이 무슨 생각이지? 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는 제일 팀적으로 강한 팀이었다라는 부분, 선수 개인이 아닌 팀적으로 제일 강한 팀은 핀란드였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네, 또 핀란드 리가가 좀 또 강하다, 좀 저변이 탄탄하다라는 거를 전 또 개인적으로 한번 느꼈고요. 핀란드의 우승으로 끝난 2019 월드 챔피언십 이렇게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내년에는 월드 챔피언십이 스위스에서 열리는군요. 취리히와 로잔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최고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질지 기대를 해봅니다. 예, 보통 이제 홈에서 하면은 선수들이 더 참가를 하는 특성상 뭐랄까 스위스 내년에 좀 기대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제가 D1A가 루마니아에서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이번에 최종 발표에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슬로베니아에서 열리게 되고요. 네. 그 이유는 루마니아에서 지금 그 새로운 경기장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슬로베니아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 D1A는 슬로베니아로 정정을 드릴게요. 예. 비하인드는 200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